수출이 사실은 중국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게 20%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중국의 핵심은 결국 내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10몇 억인데 내부에서만 잘 돌아가면 수출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병목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수 문제가 중국 경제의 향후의 관건이다. 내수가 진작되려면 기업 경기가 활성화돼야 되고, 그래야 사람이 투입이 돼야 되고, 가처분 소득이 생겨야 그걸 또 사고, 이런 게 이루어지잖아요. 중국 경제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게 이제 부동산에 돈 묶여 있고 파산하는 부동산 기업이 엄청 많고 그것 때문에 지방 부채가 있고, 결국은 돈이 돌아다녀야 이걸 깰 수 있는 고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경기 활성화가 안 되면, 특히 내수 시장이 떠받쳐주지 않으면 그게 어렵단 말이죠.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예은입니다. 최근 중국 경제가 진짜 무너졌다는 이야기부터 아니다, 오히려 체질 개선을 하는 과정이다, 이런 분석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중국 경제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고 미중 패권 경제 속에 어떤 흐름으로 또 우리는 봐야 하는지 관련 이야기 강준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중국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부를 스스로도 하고 또 학생들하고 공유도 하고 그런 연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교수님 지금 중국에서 양회가 진행되고 네, 있다고 네. 들었어요. 양회가 정확히 뭐고 왜 중요한 걸까요? 양회는 말 그대로 두 개의 회의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이제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됐을 때 재헌국회 역할을 했던 의회가 있어요. 그게 전국 정치협상회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정협이라는 게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도 만들고요. 뭐 그다음에 정부 조직법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기틀을 다진 다음에 1954년 9월부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항상 세트로 갑니다. 그러면서 해마다 이제 3월 초에 한 해의 정치 일정을 알리는 행사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회의가 열린다 그래서 양회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얘기를 드렸잖아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의회격인 회의체지만 기구로서는 중국 헌법상의 최고 권력 기구예요. 그러니까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을 국무원이라는 데서 이제 집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인대라는 데가 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뭐 결정,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15차 5개년 계획이라는 걸 하는데, 이런 것들도 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가 돼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5년에 한 번씩 큰 회의를 하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작은 회의를 하는데, 왜 중국 거 보다 보면 뭐 제14차 몇 차 회의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큰 회의가 하나 있고 작은 회의가 1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요 회의에서 중국 국무원의 총리가 한 해의 시정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은 얼마를 할 거고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거고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한 해의 중국의 큰 흐름, 이거를 보는 회의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정치협상회의는 이 의회를 초기에 5년간 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공산당의 국정자문기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건의라든가 이런 거를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 두 회의를 양회라고 한다. 근데 이제 이 시청자분들한테 꼭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서 법령으로 만들어져서 통과가 되는데, 여기에서 통과될 법안들이라든가 각종 정책은 그 전에 10월에 열리는 공산당 회의에서 기본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이제 전국인민대표대회라는 절차를 통해서 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15차 5개년 계획이 통과된다 그러면 이건 작년 10월에 이미 한 거예요. 그때는 15차 5개년 계획에 대한 건의 이런 말이 붙어요. 네. 그럼 이제 여기로 올리고 나서는 건의가 싹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15차 5개년 계획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중국의 어떤 법령이나 이런 걸 보실 때는 공식적으로는 전국인민대표대회라는 의회 성격을 가진 입안기구를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되지만 그 전에 이미 당회의 특히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라는 게 있어요. 중전회 이런 데를 통해서 기본적인 틀이 마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또 중국이 발표한 성장률 목표가 낮아졌다고 들었어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 사실은 성장률이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예전과 같이 계속 고도 성장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올해 아마 4.5%에서 5% 정도 그 선에서 하겠다. 5% 내외는 5% 넘어도 내외에 걸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4.5에서 5 정도. 그러니까 그 중간에다 갖다 놓은 거죠. 이거는 사실은 최근에 갑자기 있었던 게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소위 중국이 신상태, 신常态이라는 말을 했는데 새로운 정상 상태, 뉴노멀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과 같은 고도 성장은 어렵다는 거를 이미 지금 15차 5개년 계획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12차 5개년 계획 때 이미 얘기를 했어요. 15년 전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상태로 계속 고도 성장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5% 정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5%가 나온 건 아니고요. 중국의 국가 목표가 있습니다. 2050년에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 이제 뭐 최강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 말을 안 쓰지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국가가 되겠다. 그럼 이제 앞에는 또 미국을 물리치고 이런 게 생략이 됐겠죠. 그렇게 가려면 역산을 해보면 1년에 계속 4.76%씩 계속 성장을 해야 2050년이 되면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4.5에서 5 이거 한다고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낮춰 잡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예전 같은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그 의지를 계속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거다. 그리고 실제로 뭐 보시면 잘 아시지만 이제 예전같이 뭐 밀어내기 수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지금 과학 기술을 가지고 승부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 양회의 가장 큰 핵심 화두도 새로운 품질 생산력이라는 신질 생산력이에요. 이 신질 생산력이라는 거는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력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AI 이런 쪽에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전통 산업이라든가 노동 집약 산업이 아니고 기술 집약 산업, 자본 집약 산업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퍼센테이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퍼센테이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어떤 거냐. 이게 더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중국 하면 싸게 많이 파는 제조업 중심의 그렇죠. 산업이었잖아요. 그럼 이제는 AI나 로봇 같은 첨단 산업 위주로 그렇죠. 가겠다는 네. 기조로 바뀐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의 동력, 성장의 동력을 과거에는 뭐 예전에는 이제 인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노동 집약 산업을 주로 썼죠. 그래서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고 임가공 형태가 이제 초창기였다면 그 이후에 중국의 자본이 들어오고 중국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이러면서 똑같은 제조업을 하더라도 그런 노동 집약 제조업이 아니고 자본 집약 또는 기술 집약 제조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전 세계적인 제조업 포션이 30한 2, 3%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건 3개 중에 하나는 중국에서 만든 거예요. 어떤 물건이 나오면. 그런데 이거를 노동 집약이나 이런 게 아니고 과학 기술, 기술의 바탕을 둔 제조업, 지금 말씀하신 대로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배터리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첨단 산업 쪽으로 제조 역량을 끌어올리겠다. 이게 이제 중국의 국가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산업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내수 문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중국에서는 정말 좋은 대학교를 나와도 요즘에 취업이 힘들다고 들었어요. 약간 실업이나 소비 문제는 어떤 네. 식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아마 뭐 전 세계적인 고민일 거예요. 중국만의 고민은 아닌데 중국은 일단 왜 문제가 되냐면 14억 인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용 없는 성장이 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고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 데는 그걸 뭐 AI나 이렇게 대체도 하고 이렇게 마련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같이 거대 국가가 다 AI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가 진작이 돼서 고용 있는 성장이 고용을 동반한 성장이 돼야 급여를 받잖아요. 가처분 소득이 생겨야 그걸 물건을 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내수 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 시장이 활성화가 잘 안 되죠. 어떤 국가든지 이제 그 경제를 우리가 구분을 할 때 기본적으로 내수 이게 소비겠죠. 그 다음에 투자. 정부 투자, 뭐 기업 투자, 민간 투자도 있겠고, 그 다음에 무역, 수출. 이건데 중국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출이 하드 캐리를 해가지고 미국을 향한 수출은 줄었지만 뭐 다른 국가로 수출량을 늘려서 그 최대 수출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국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중국의 기본적으로 이 소위 제조업이 과거보다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으면 해외에서도 이제 중국 시대는 끝났나 보다 그러고 투자가 안 들어오고 정부도 투자하기가 쉽지 않고 정부야 고정자산 투자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민간 투자가 안 일어나잖아요. 민간 투자가 안 일어나면 고용이 많이 안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고용을 동반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젊은이들, 대학 고등교육을 마친 젊은이들이 자기가 배운 기술이라든가 학문을 써먹을 수 있는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고학력자들이 배달을 한다든가 이제 이렇게 길거리로 내몰리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반적으로 국제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 거고 특히 중국같이 수출을 하는 국가들은 그런데 수출이 사실은 중국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게 20%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중국의 핵심은 결국 내수거든요. 내부에서 돌아가야 돼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인구가 10몇 억인데 내부에서만 잘 돌아가면 수출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병목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수 문제가 중국 경제의 향후의 관건이다. 그래서 작년 말에 이제 경제 공작 회의라는 게 있어요. 내년에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 지금 몇 년째 1번이 뭐냐면 내수 진작이에요. 근데 내수가 진작되려면 말씀드렸죠. 내수가 진작되려면 기업 경기가 활성화돼야 되고 그래야 사람이 투입이 돼야 되고 가처분 소득이 생겨야 그걸 또 사고 이런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 많이 이제 중국 경제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게 이제 부동산에 돈 묶여 있고 파산하는 부동산 기업이 엄청 많고 그것 때문에 지방 부채가 있고 이 고리가 결국은 돈이 돌아다녀야 이걸 깰 수 있는 고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경기 활성화가 안 되면 특히 내수 시장이 떠받쳐주지 않으면 그게 어렵단 말이죠. 특히 중국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때 중국 경제의 3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지금도 뭐 거의 20%가 넘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죽었다는 거는 전체 경제의 한 20-30%가 지금 사각지대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신규 일자리가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제 막 졸업을 하는 친구들. 중국은 1년에 대졸자가 1,200만 명이에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1,2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활성화가 돼가지고는 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의 계속적인 고민이 바로 내수 진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내수가 한 50% 후반대, 60% 정도가 돼야 중국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40% 아래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지금까지는 억지로 수출과 그다음에 정부 투자 이걸로 메꿔왔는데 이게 한계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약간 보조금 정책 방식이 이제는 한계에 부딪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구환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 거를 새 걸로 바꾸는데 정부가 돈을 대주고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 계속 바꾸라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보조금이라는 거는 결국 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주는 거거든요. 그럼 정부가 예산을 벌어들이고 세수를 많이 거두려면 기업 경기가 또 활성화가 돼야 세수가 거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수출이 잘 돼야 그 기업으로부터 또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한 군데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얽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 중국이 이제 새로운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성장 방식을 갖고 안 된다는 거는 이미 오래됐고, 그래서 부동산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양회 같은 데 포인트가 뭐냐면 기술력을 가지고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자라는 게 중국의 지금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이 망했다 끝났다 뭐 저도 어디 가서 방송하면 다 망했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렇게 얘기한 적 별로 없는데 중국이 이렇게 한 번에 망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구조거든요. 쇠퇴하고 뭐라 그럴까요, 전체적인 그 성장 기조가 약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이나 이런 거가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전히 4% 5%도 작은 수치가 아니잖아요. 작년에 5%를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2% 해놨는데 그것도 뭐 지금 유가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저 거대 경제체가 저거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과거와 같은 활력은 없더라도 여전히 이머징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면을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중국 정부의 생각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뭐 기술 중심의 이 성장 방식 이게 이제 가야 되는데 이게 삐걱하면은 이제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은 약간 침체기로 접어드는 단계인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 뭐 우리도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디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원래 경제라는 게 이 어디 한 군데만 어긋나면 그게 디플레이션이 됐다가 또 어긋나면 인플레이션이 됐다가 둘 다 이상하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됐다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항상 균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그 다음에 중국이 아주 의도적으로 다시 시장을 개방하겠다 막 이러면서 강력한 내수 부양 정책 막 이런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생각만큼 안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현상을 보고 중국이 완전히 뭐 망했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여전히 나름대로 큰 흐름 속에서 중국 정부가 통제한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관리를 아직은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중국은 지금 뭐 3조 5천억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3조 5천억 달러죠.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중국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항상 경제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냐면 민생에서 터지잖아요. 그렇죠. 사실 국민들이 어려워지면 사회적 반발도 나오게 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문제가 생기는 게 그거잖아요. 관세 수입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관세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게 미국의 소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 주머니에서 일단 먼저 나가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100원 주고 샀는데 150원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 게 많아지니까 옛날보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한 달에 500불, 1000불 더 나가네. 그러면은 이게 뭔가 정책이 그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 버리면
그 정책적 효과가 상쇄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런 아주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을 때 이걸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 이제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까지는 당의 워낙 강력한 통제 시스템, 위로부터 아래로의 뭐 체제의 속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갖고 밀어붙였는데 한없이 그러기에는 문제가 있다. 재정적 문제도 있고 민생이 정말 나빠질 경우에는 과연 중국 정부가 이거를 거기에 맞는 대증요법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구사가 가능할 거냐. 이제 이런 데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관찰자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중국 경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국과의 경쟁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트럼프 2기 체제가 들어오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이 더 거세질 거란 전망이 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미중 관계와 세계 질서 이야기에 관련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 미국과 이란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중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그 참 고민스럽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할 거라고 계속 천명을 했고 이제 무역전도 했어요. 무역전도 했고 그러다가 작년에 우리 에이펙 계기로 부산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죠. 그래서 이제 주고받던 뭐 이런 무역의 칼날을 1년 유예를 했어요. 그게 이제 중국은 히토류 카드를 꺼내서 이제 그걸 그렇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지금 1년 유예가 돼 있는 상태고 3월 31일부터 2일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다시 방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이란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올 1월 3일에 마두로라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또 체포를 했어요. 이 베네수엘라, 이란 이런 데는 사실은 국제 제재, 특히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이에요. 특히 원유 수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이 석유들을 누가 사냐 하면 중국이 사요. 그래서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거 자체가 중국을 겨냥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중국의 에너지 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에너지 수급에 영향을 끼쳐서 이것도 우회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당연히 침략행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죠? 그런 느낌이 오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력하게 반발할 것 같은데 안 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3월 말에 온다고 했고 오는 거는 뭔가 대화를 하자고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그림을 그려보자고 오는 건데 여기에서 지나치게 미국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그런 분위기를 해칠 소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미국 이란 전쟁, 물론 이스라엘하고 같이 하는 거지만 그 미국의 전선이 늘어난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신경 쓸 게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그 전에 뭐 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재한다 막 이러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를 미국의 의도대로 러시아를 뭐 무릎을 꿇리거나 이러면 그 다음에 모든 화살은 중국에 집중이 됩니다. 근데 그것도 그래서 러시아가 저렇게 지지부진하게 가는 것도 중국 입장에서 나쁠 게 없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 이란까지 터지니까 자기네들 보고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압박하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좀 줄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말을 상당히 아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침략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뭐 구체적으로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건 없어요. 다만 이 이란이라는 데와 중국은 25년 파트너 계약을 맺었습니다. 25년짜리 이제 동반자 전략 동반자 파트너 계약을 맺었는데 이거는 또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이 대외적으로 지금 특히 시진핑 시대에 가장 대외 정책으로 열심히 펼치고 있는 게 1대1로 정책이거든요.
그 베네수엘라는 중남미의 중국의 1대1로 거점이고요. 이란은 중동 지역의 중국의 1대1로 거점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이 타격을 입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대1로 정책의 그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이란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또 무용지물 같이 이제 판별이 났지만 이란의 방공망들 이런 것들을 중국이 많이 깔아줬거든요. 근데 다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중국 거 이거 믿을만한 거야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정말로 만약에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다면 이란에 대해서 뭐 직접적인 군사 원조는 아니더라도 뭔가 원조를 하면 그거는 이제 정말 미중 간의 싸움으로 가는데 그것까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방관하면서 있는데 중국 매체들을 보면 중국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건 역시 에너지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에너지를 거의 뭐 50% 이상 수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란에서 또 많이 오잖아요. 근데 또 재빨리 이란과 중국은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서 중국 거는 내가 유주선 통과시켜 줄게. 또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둘이 관계가 괜찮았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나름대로 이제 양측을 다 자극하지 않으면서 실리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원유 문제 관련해서 중국은 별로 타격이 없는 건가요? 타격이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은데 당연히 있는데 사실은 이제 베네수엘라나 중동 쪽에서 들어오는 원유가 중국 전체 이제 원유 수입의 한 20%가 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 문제가 됐지만 뭐 비축분도 있고 그리고 당초에 중국이 산유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 부분 버틸 여력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가면 분명히 문제가 되겠죠.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나 이란 같은 데서 좀 싸게 산 원유들을 정제하는 이제 이 정유 공장들이 일부가 좀 도산을 하고 있는 거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싼 가격에 들어온 원유를 정제해서 뭐 디젤유, 휘발유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공급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들어오는 지금 석유가 없으니까 원유가 없으니까 이제 정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뭐 도산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경제 전반적으로 상당한 파급이 영향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중국을 뭐 에너지난에 빠뜨리게 한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다. 다만 확전이 되고 지금 이제 양측이 미국, 이란, 이스라엘 마찬가지지만 자제하고 있는 게 이제 석유 저장고 같은 경우는 공격을 안 하거든요. 그거는 정말 대재앙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동 국가들은 그 이제 물이 부족하니까 사막 국가들은 이제 담수 시설이 있어요. 그 해수를 담수로 바꾸는 설비. 그래서 그 물을 먹고 사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서로 폭격하기 시작을 하면 이거는 정말 재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거의 끝나간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이제 뭐 4주, 6주 그러니까 아주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겼다고 그래야 끝날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우리가 완전히 이겼어 이 말 하면 왜냐하면 이란은 지금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스타파라는 하메니 차남이 지금 됐는데 이렇게 의도 터지고 타협을 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우리가 이긴 거야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교훈을 줬어. 그러고 이제 물러나면 모를까. 이 끝나기가 어려운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에 언사를 이렇게 보면 약간 이제 발을 빼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니까 지금 1갤런당 $5가 넘었단 말이죠. 미국 가보신 분들 아시지만 뭐 3불 25센트 뭐 막 2불 85 이러다가 갑자기 이게 지금 이제 그동안 쭉 올랐었지만 $5가 넘으니까 이제 이거는 바로 체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관세 때문에
선지급을 소비자가 먼저 해서 피곤한데 이렇게 되니까 약간 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기회를 잡기가 어렵잖아요. 이란이 철천지 원수고 이란이 가지고 있는 핵과 물론 핵무기는 아직 만들지도 못했지만 핵물질과 특히 이스라엘이 제일 부담스럽게 느끼는 미사일 이 부분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 위협이나 이런 게 상당히 상쇄되잖아요.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이스라엘은 안 물러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언제까지 전쟁을 계속할 거냐.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네타냐후 총리하고 얘기해 보겠다. 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트럼프는 한 발 약간 조금 물러나고 싶은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란이 어떻게 나올지 이제 이런 것들이 얽혀 있어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사주에서 뭐 처음에 사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원래 제일 처음에는 사흘인가 나흘 그랬습니다. 그 푸틴이 우크라이나 할 때도 똑같았어요. 근데 이게 계속 가면 갈수록 미국한테 별로 유리한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 왜 미국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을 하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원래 트럼프가 고립주의잖아요. 다른 일에 쓸데없는데 신경 안 쓰겠다라고 해놓고 이스라엘 위해서 전쟁하는 거 아니야?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조만간에 어떤 그 정리되는 방향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찾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가면 우리도 지금 느끼잖아요. 뭐 휘발유 값이 2,000원대로 바로 갔고 그거는 직접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 민생에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진다. 대한민국의 제조업이라는 게 대한민국도 제조업 강국이지만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잖아요. 우리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GDP 대비 에너지 제일 많이 써서 제조하는 나라가 한국일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렇게 배럴당 65달러 선으로에 초점을 맞춰서 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0불, 120불 막 이러면 이거는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전 또 궁금한 게 중국이 항상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잖아요. 이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계기로 미국이 다 이란에 가 있으니까 좀 대만을 침공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사실은 이제 대만 침공 얘기는 2027년 침공설 이게 많이 나왔어요. 그건 왜 그랬냐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중국의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요. 대만을 이제 통합하는 그게 그레이트 차이나 위대한 중국의 어떤 그 완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홍콩도 돌아왔고 제국주의 열강과의 싸움에서 뺏겼던 홍콩 물론 그 전이지만 마카오 이런 거 다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타이완만 중국의 품에 들어오면 위대한 중국이 탄생을 하는 거다. 이게 이제 시진핑 주석이 계속 강조하는 위대한 중화의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한 족적을 남길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중국 지도자의 일종의 덕목이죠. 대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대만이 중국과 대만 양자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만과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과 수교하는 모든 국가는 대만과 단교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중국과 수교하기 위해서 대만과 단교를 했고 72년에 일본도 그랬고요. 79년에 미국도 대만과 단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대만이라는 섬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해안선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리고 대만이라는 섬이 있는데 만약에 대만이 중국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면 이 거대한 해안선, 이 해안선 밑에가 바로 남중국해예요. 그럼 이쪽 지역에서의 군사적 우위, 이거를 중국이 갖게 되면 미국의 소위 태평양 작전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79년 1월 1일에 미중이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를 했는데 미국이 4월 달에요. 미 의회에 대만 관계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대만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법이에요. 그것 때문에 무기도 팔고 지금 계속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은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지원해 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할지 안 할지는 전혀 몰라요. 중국은 또 마찬가지로 뭐냐 하면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하게 되면 미국이 대만을 도와준다고 하면 미중 간의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죠. 게다가 얼마 전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만의 유사가 일본의 유사다 또 이래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에 아주 복잡한 거예요. 다만 문제는 전쟁이라는 거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꼭 그게 뭐 계획을 해갖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우발적으로 하다가 커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전략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통합하거나 무력으로 하는 거가 중국한테 결정적으로 유리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없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 기념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뭐 시진핑의 중국몽의 완성을 위해서 또는 내년이 혹시 한 번 더 하게 되면 이제 사연임을 하는 거거든요. 사연임의 전리품으로서 필요하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좀 우리가 볼 때 좀 감성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전쟁이라는 거가 뭐 우리 옛날에 그 축구 시합하다가 전쟁 난 적도 있고 별거 가지고 다 나거든요. 뭐 훈련 중에 하다가 우발적인 게 돼서 전쟁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 양안 특히 중국이 대만을 공격을 하거나 이럴 때는 미국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뒤에는 또 미일 동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카이치 총리가 얘기한 게 집단 자위권적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자기네는 대만하고 직접 아니지만 미국이 대만하고 관계가 있고 미일이 관계가 있어서 같은 편이라는 거죠. 그게 집단 자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얽힐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좀 거꾸로 얘기해 보면 내가 위대한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시 주석 입장에서 사연임의 전리품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안 되면 위대한 중국도 날아가고 그 다음에 사연임도 오히려 더 불편해지고 그러면은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도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그렇게 할 이유가 중국이 결정적으로 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정도로 급박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고 물론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을 할까 말까 뭐 했을 때 대부분 99%의 이 소위 예측이 안 할 거다. 그게 뭐 지금 아쉬워서 그걸 하느냐 그랬는데 사실 했잖아요. 뭐 무슨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는데 시진핑의 중국이 지금 그걸 하기에는 바깥에 중국 국내 문제도 너무 어렵고 미국과의 갈등 해결도 너무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대만 저거를 지금 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진핑이라는 중국 지도자는 중국 지도부 내 최고의 대만 전문가입니다. 잘 모르시죠? 왜냐하면 시진핑은 17년간 중앙으로 올라오기 전에 17년간 대만을 마주보고 있는 복건성에서 공직 생활을 했어요. 후지엔이라는 데서. 그러면 그 당시에 복건성은 대만 투자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시진핑이라는 뭐 성장도 했고 다 했지만 그분이 하시는 일이 맨날 대만 기업인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뭐 깊은 사람들도 있고 그 대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일단 한번 밀어붙여서 뭐 해봐 이런 게 아니고 하게 되면 굉장히 정밀하게 할 거예요. 그런 상황을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대만을 잘 알고 있는 시진핑의 입장에서 과연 무력 사용, 미국이나 또는 다른 국가의 소위 개입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까? 이거는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럼 장류샤를 숙청한 것도 대만 침공을 반대해서 숙청을 한 건가요? 그거는 사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원래 이제 다 짱여시아나 이런 사람들이 다 시진핑의 인맥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시진핑 인맥으로 2016년 1월부터 이제 새로운 군부가 시작이 됐는데 군부 내부에 또 파벌들이 좀 있었어요. 짱여시아는 이제 그 월남전 참전파 계열이고요. 제가 지금 그 시진핑이 fujian 복건성에 오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복건성 쪽에서 대만을 책임지고 있는 이제 군 부대가 있어요. 이쪽 사람들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현재 국가주석이고 당 총석인데 강소성으로 가고 상해로 이렇게 가면서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을 대만 해협파라고 그래요. 하나는 이제 참전파, 그 월남전 참전파. 그래서 그 월남방, 위에남방 이렇게 표현해 월남방. 여기는 대만 해협방, 태해방. 타야해방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고 어쨌든 주고받는 가운데 물론 이제 그 면직 처리시키고 이런 거는 당 총석이면서 인민해방군의 통수권자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시진핑이 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물러나고 짱여시아가 남은 거죠. 이제 어쨌든 티격태격하다가. 그런데 문제가 이제 어디서 생겼냐 하면 그러면 짱여시아라는 사람이 시진핑의 대척점에 서서 시진핑을 극복할 수 있는 군부 세력으로 자꾸 비춰지는 거죠. 거기에 시진핑의 불만을 갖고 있는 반 시진핑 세력이 이렇게 더해지면 굉장한 그 안티 시진핑 세력이 형성될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분위기가 서방 언론이나 특히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이런 데서는 이제 그거를 굉장히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짱여시아 스스로는 내가 시진핑을 극복을 안 하려고 해도 이미 분위기가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걸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자기 권위에 굉장한 도전이 되는 거고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입니다. 국가의 군대가 아니고 당의 군대예요. 그래서 당의 군대이기 때문에 당의 총서기가 인민해방군의 통수권자예요. 그리고 설사 짱여시아가 시진핑을 극복해도 당과 정을 장악한다?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에는 군부 인사가 없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시진핑 자기가 하니까 그래요. 상무위원 7명이 서열 2위가 리창인데 총리하고 서열 3위가 뭐 짜오러지라는 사람인데 전인대 상무위원장하고 서열 4위가 정엽 주석하고 이렇게 다 돼 있는데 군대는 없잖아요. 군인은. 그거는 시진핑이 스스로 챙긴다는 거죠. 그래서 설사 그렇게 해서 오더라도 이 당과 정 여기를 장악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저는 그래도 뭐 이런 유튜브나 또는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진핑 실각설이나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그럴 리가 없고 그거는 중국 시스템, 사회주의 시스템 당군 관계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건데 다만 이제 상대방의 자신의 대척점으로 군부 인사가 있으니까 그걸 다 이제 새롭게 정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 게 이제 우리한테 숙청으로 비춰진 거죠. 네, 지금까지 큰 틀에서 미중 패권 경쟁과 큰 틀에서 글로벌 흐름까지 짚어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3부에서는 관련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중 외교 관계가 냉랭한데요. 2026년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서 가장 먼저 해결할 사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작년 에이펙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과 11월 1일에 경주에서 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국빈 초청을 받아서 1월 5일에 베이징에서 또 회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 간에 몇 개월 만에 이렇게 2번 연속으로 만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만큼 상호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됐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특히 사드 이후에 사드 사태 이후에 한중 관계가 굉장히 냉랭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전략 가치가 중국한테도 더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그 회담을 하고 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한국 측 입장에서는 한중 관계의 완전한 복원의 원년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예전에 한중 관계 복원을 해서 어디로 간다는 건지가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그때도 북한은 있었고요. 한미 동맹이 그대로 있었는데 어느 거를 상정하고 복원 얘기를 했나 이제 이거가 약간 궁금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는 훨씬 유화적인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건 매우 긍정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양자 관계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시진핑은 뭘 강조하냐면 우리가 지금 한중 관계가요. 이제 여러 가지 뭐 많이 들어보셨지만 전략적 동반자 관계, 무슨 설린 우호 관계 이런 관계들이 있는데 중국은요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5개 단계 관계가 있거든요. 제일 높은 게 혈맹이에요. 그 다음에 전통 우호 관계 이건데 요 2개에 속하는 국가는 캄보디아하고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 밑에 단계가 뭐냐 하면 동반자 관계인데 동반자 관계는 2개로 나눠요. 하나는 전략적 동반자고 하나는 일반적 동반자인데 우리는 2008년에 이명박 호진터 이 양국 지도자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수사적으로는 최상의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 2008년에 이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는데 전략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전략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양자 관계 이외에 뭐 지역 협력 문제라든가 국제 문제라든가 뭐 마약 문제, 기후 문제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와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양자 관계 말고도 다른 얘기들도 좀 하자. 특히 일본의 다카이치가 대만 유사가 일본 유사라고 그러니까 저거 군국주의로 가려는 거 아니냐 막 요새 보니까 뭐 방위비도 올리고 미사일 기지도 만들고 그런 거 좀 같이 비판해 달라 이런 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전략 소통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약간은 동상이몽이다. 그런데 이제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익에 기반한 실리 외교인데 그 앞에 핵심이 뭐냐 하면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국익 기반의 국익 위주의 실리 외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걸 왜 했을까요? 이거는 사실 중국한테 주는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그 안보적 차원에서 우리는 북핵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 북한 핵 문제가 제대로 방향을 잡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한중 관계가 더 가까워지려면 그 핵심 문제인 북핵 문제가 방향을 좀 잡아야 된다라는 우회적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달라진 건 없지만 어쨌든 양국 정상이 우리는 경제적으로 또 중국이 필요하고 또 북한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 차원에서 필요하고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자꾸 모르는 척하거나 떠밀면 한미 동맹이 더 강화될 뿐더러 한미일 삼각 협력도 더 강화되잖아요. 그럼 그런 구도를 안 만들기 위해서는 한미일 삼각관계에서 제일 약한 데가 한국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일 동맹, 한미 동맹. 근데 한일은 동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양쪽에 다 걸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을 좀 땡겨오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어떤 대립구도로 가는 것이 중국한테 유리하지 않다라는 걸 중국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한국을 약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적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사이에 사실은 이제 한중 관계가 과거보다는 특히 지난 정부 때보다는 훨씬 더 숨통을 트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달라진 건 별로 없다. 북핵도 여전히 있고 얘기해야 되고 한미동맹 관계도 여전히 있고 이것도
서로 설득하고 얘기해야 되고 중국은 그런 데다가 뭐 이제 핵잠수함 건조 이런 것까지 지금 한국이 하게 되면 그건 또 이제 자신들의 적어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누려왔던 군사적 우위가 약간 상쇄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북한도 5,000톤급 구축함을 2개나 진수시켰어요. 그게 하나는 서해에 있고 하나는 동해에 있는데 서해는 바다를 한국, 북한, 중국 셋이 같이 쓰잖아요. 네. 그럼 여기 군사력 올라가는 게 중국한테도 뭐 도움될 건 별로 없잖아요. 네. 물론 이제 한미를 견제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5,000톤급 구축함이면 핵미사일 탑재가 가능해요. 바다로 쭉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꼭 중국을 겨냥하지 않더라도 동아시아의 특히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트리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안정적으로 좀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이 한중 관계가 계속 대화를 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도 교류를 하자. 그게 아마 이제 복원이라는 개념을 그래서 쓴 것 같아요. 어려울 때도 우리가 하지 않았느냐. 과거에도 그렇고. 원래 그 병란도라는 예성강 하구의 조그만 항구가 이 송대, 고려, 뭐 거란 이렇게 있을 때도 이 전쟁하거나 사회 그 이 상황이 안 좋을 때도 병란도를 통해서 소위 교역을 했다. 그 정신을 회복하자 아마 그런 뜻으로 그렇다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진전된 모양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근데 북중러 밀착이 굉장히 굳건해 보이잖아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이 살짝 불편한가요? 많이 불편하죠. 많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한반도 특히 북한에 대해서 최대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예요. 근데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도와주려면 좀 세게 도와줘야 되는데 뜨뜻미지근하게 도와준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그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포탄도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이제 팔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사람도 좀 지원해줘 그러니까 파병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입김이 북한에 대한 입김이 커지겠죠. 게다가 이제 작년에는 급기야 그 과거의 군사 조약 같은 이거를 복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혹시 일어나면 러시아 군대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군 북한과 중조 우호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일방이 공격을 받으면 지원하게 돼 있는 게 원래 이 동맹 조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중국은 겉으로는 우리는 어느 국가와도 동맹을 맺지 않는다라는 비동맹 원칙이 있지만 그런 그 개연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전에는 내가 한반도 북한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러시아까지 들어오고 저울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불편하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거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도 이제 속된 말로 폼을 좀 잡았었는데 그게 안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이게 그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작년 9월 3일 전승절 때 푸틴과 김정은을 같이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북중러 구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적 제재를 받고 있는 왕따 국가잖아요. 네. 중국은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서 셋이서 으쌰으쌰 하면 모양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자 관계로는 안 갈 거고 물론 이제 미국을 앞에 두고 이제 연대를 하거나 이런 건 있지만 양자 관계로도 충분히 중국의 우위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북한, 중국, 러시아 이렇게 1대1로 해도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데 뭐하러 세 나라 구도를 만들어서 이제 대장하면서 뭐 한미일 구도랑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확고한 북중러 구도 그리고 지금 북한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근데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주는 거는 사실 한계가 좀 있죠.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는 역시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김정은도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이걸 셋이 다 알고 있어요. 세 나라가. 그래서 극단적으로 뭉쳐서 미국에 대항하거나 한미일에 대항하거나 이런 구도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은 한미일 북중러 구도가 이미 형성됐다고 보는 게 맞죠. 그죠? 아무리 그래도 이제 큰 틀에서는 특히 이 북한, 중국, 러시아는 미국을 앞에 두고는 강력한 연대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이 막 이런저런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는 비교적 잘 버틴다 이런 분석들이 네. 많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사실은 이제 중국의 그 정책을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그 제가 이제 그 양회 말씀드리면서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산력을 가지고 성장 동력을 바꿔보겠다. 이게 이제 중국의 성장 동력 전환 방식이고 지금 그거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과학 기술이라든가 특정하게 중국이 주요 산업으로 뭐 7대 산업 이런 거 있습니다. 이 인더스트리 뭐 다 있죠. 뭐 독일은 4.0, 일본은 3.0, 우리도 다 있어요. 이런 소위 미래 전략 핵심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이 중국은 국가 주도 사업이잖아요. 국가 주도로 투자를 하니까 일단은 저 기업은 망하면 저거는 직접적으로 당과 중국 정부에 영향을 끼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경제라는 게 심리잖아요. 저런 기업은 뒤에서 국가가 받쳐주니까 망하기 쉽지 않아.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일부 업종에서는 미국을 능가하는 또는 이 뭐 능가하지 않더라도 버금가는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주들이 있단 말이죠. 뭐 요번에 양회에서도 양자역학, 양자컴퓨터 이거는 세계 최강으로 지금 이 인정받고 있거든요. 이런 거 더 발전시킬 거고 AI 발전시킬 거고 뭐 6G도 우리가 선도할 거고 막 이런 거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미래 먹거리로서 중국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할 거라서 그런 부분은 아마도 크게 동요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 때문에 여전히 외자도 그런 쪽에 투입이 되는 거죠. 옛날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정부가 신경 쓰는 기업 거 사라. 네. 1등 기업 사면은 괜찮다. 네. 그런 게 이제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그 중국은 잘 적용되는 국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 투자자분들도 그래서 중국 관련된 주식에 투자를 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뭘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그 사실은 이제 뭐 저도 주식은 잘 모릅니다만은 이게 워낙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그 이제 미국 이란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생 변수가 너무 많아요. 뭐 정부 정책 변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중국은 과학 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학 기술이 미래 중국의 성장 동력이 돼야 되고 이거를 계속 끌고 가지 않으면 중국에 설 자리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래 뭐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뭐 7대 그 주요 신흥 지주 산업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이미 배터리, 전기 배터리, 그다음에 태양광, 전기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것들이 주요 그 성장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업이 중국의 의도대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중국 정부는 방향을 그렇게 잡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주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전히 뜨거운 역할을 할 거다. 물론 이제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몰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국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고 일부는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 조사를 좀 더 차근하게 해보신다면 아마 방향성은 투자 방향성은 좀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 제가 조금 봤는데 막 반도체, 막 바이오, 로봇 같은 걸 중국에서 조금 밀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고 있나요, 실제로도? 사실은 다른 부분보다 제일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게 반도체예요. 네.
그 다른 산업은 뭐 따라오기도 하고 넘어선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반도체가 잘 못 넘어가는데 이 기본적으로 반도체라는 거는 미국의 장비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혁신을 하잖아요. 그 기술. 지금도 뭐 엔비디아나 이런 데서 자기네들은 매니팩처링은 못 하지만 이제 팹리스로서 그런 것들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가 소재 부품이 있어야 되고 한국과 대만의 이제 메모리 분야는 한국, 비메모리 분야는 대만 이렇게 이제 생태계가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 이걸 독립을 하려면 이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미국 걸 갖다가 써야 되는데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해도 제조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원천 기술이나 원천 장비가 없으면 시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자체가 거기다가 우리도 그 문재인 정부 때 일본으로부터 뭐 포토레지스트 뭐 이런 거 몇 가지 그 소위 반도체 소재 부품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또 그거를 대체해 개발한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생태계를 다 한 번에 장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또 지금 같은 경우는 14나노 이하는 뭐 장비도 못 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 범용 반도체는 중국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지속적인 투자를 하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 제가 중국 대졸자가 120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600만 명이 이공계입니다. 반이 이공계 전공자예요. 네. 그러면 똑똑한 친구들 정부가 전폭 지지하면서 그런 산업에 집중 투자를 하면 그러면 올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우리는 2나노, 1.7나노 여기까지 갔고 그 중국은 아직도 지금 7나노 이런 데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쫓아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계속적으로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기술력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는 안 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미국이랑 이런 얘기라도 하고 이러는 게 한국에 반도체가 있고 미국이 그렇게 아쉬워하는 조선업 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특수선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한 5개만 있어도 굉장히 큰 소리를 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이렇게 대표하고 선도할 수 있는 이런 확고한 기술력을 물론 이제 뭐 국가가 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은 민주 시장 경제 국가니까 이 기업들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좀 그런 것들을 산업적으로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이 생태계를 초격차 기술력 생태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그게 대한민국 기업이 살 길이고 국가가 살 길이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네, 오늘 강준용 교수님과 함께 중국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실까요? 네, 이 사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얘기 들으면 이거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거 같고 그리고 또 뭐 국제 정세가 워낙 불안합니다. 뭐 미국의 이란 침공 지금 사실은 밖으로 크게 안 나오지만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도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대장급들이 막 갈피를 못 잡으니까 아래에서는 또 아래끼리 막 싸우거든요. 이 정말 자국 보호주의의 각자 도생 시대다.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흐름을 잡고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미중도 우리가 뭐 디커플링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디리스킹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 분산 정도로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좀 공부를 하시고 조금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도 있고 또 여러분 개인 투자자 개인들로도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들이 이런 그 어떤 경제 활동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조금 여유 있게 바라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요 이런 거 합니다. 강준영의 딥 차이나
뭐 사실은 저는 이제 사실 공부하는 사람이라서 조금 더 구조적이고 원천적인 문제를 알려드려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안에 뭐 구체적으로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지만 큰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든 채널이니까요. 많이 좀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준영의 딥차이나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인터뷰가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